안녕하십니까? 달봉입니다. 쉬운 것은 쉽게, 깊게 들어가야 할 것은 제대로 알아보는 낚시물음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쭈꾸미,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베이트릴에 달린 이 버튼과 다이얼이 각각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떻게 조절해서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풀과 원줄의 양. 먼저 원줄이 감겨있는 이 원통형 부품을 스풀이라고 합니다. 채비가 내려갈 때는 스풀이 회전하면서 원줄을 풀어주고 핸들을 돌릴 때는 원줄을 다시 감아드립니다. 스풀에 감긴 원줄의 양도 중요합니다. 원줄을 많이 감으면 원줄이 감긴 바깥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스풀 한 바퀴에 더 많은 원줄이 풀리고 감깁니다. 반대로 적으면 같은 양의 원줄을 풀거나 감기 위해서 스풀이 더 많이 회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스풀 끝까지 가득 감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원줄이 너무 많이 감겨 있으면 느슨해진 원줄이 가장자리를 넘어가거나 주변부에 닿아서 엉킬 수 있습니다. 이 릴은 스풀 테두리보다 약 2mm 정도 낮게 감아놨습니다. 꼭 2mm가 정답은 아니지만 스풀 테두리를 넘지 않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고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고르게 감는 것이 기본입니다. 썸바, 클러치, 클러치바. 스풀 뒤쪽에 있는 엄지로 누르는 이 부품이 썸바입니다. 클러치바라고도 하고 흔히 클러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썸바라고 부르겠습니다. 썸바의 역할은 스풀과 핸들의 연결을 끊어서 스풀만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평소에는 핸들과 스풀이 릴 내부의 기어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교구제 좀 보실까요? 핸들을 돌리면 핸들 축에 연결된 이 큰 메인 기어가 회전합니다. 핸들 축에 연결된 이 큰 메인 기어가, 그리고 메인 기어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작은 원통형 기어가 피니언 기어입니다. 피니언 기어 안쪽을 보면 홈이 파여 있습니다. 이렇게 피니언 기어입니다. 홈이 파여 있습니다. 이렇게 홈 보이시죠? 이 홈이 스풀 축에 가로로 박혀 있는 스풀 핀과 이렇게 맞물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탁 맞물렸죠? 그래서 핸들을 돌리면 핸들에서 메인 기어, 피니언 기어, 스풀 핀을 거쳐서 스풀이 회전하는 겁니다. 그럼 썸바를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썸바를 누르면 클러치 레버 플레이트와 연결된 핀이 움직이면서 클러치 레버 플레이트를 또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 하얀색 부품, 이 움직임이 피니언 기어를 잡고 있는 요크까지 전달됩니다. 요크가 움직이면 피니언 기어가 축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피니언 기어의 홈이 빠집니다. 썸바를 딸깍 눌렀어요. 누르자마자 이렇게 딸깍 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회전 되겠지? 그러면 핸들과 스풀의 연결이 끊어지고 스풀만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스풀 프리이고 채비를 내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부품이 많죠? 외우시라는 게 절대 아니고 원리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썸바가 눌러졌고 다시 핸들을 돌리면 클러치 장치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요크와 피니언 기어도 복귀하고 피니언 기어의 홈과 스풀 핀이 다시 맞물립니다. 그러면 핸들의 회전력이 다시 스풀로 전달돼서 원줄을 감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비가 썸바를 눌러서 빠르게 내려가고 아니면 캐스팅할 때 빠르게 풀리고 있어. 그때 갑자기 핸들을 돌려서 클러치를 다시 연결하면 썸바를 눌러서 해제가 됐어. 그때 윙 고속 회전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핸들을 돌려서 딸깍 하고 같이 맞물리게 해줬어. 그런데 핀이 안 맞네? 그러면 다음 홈에 하려고 탁 부딪히고 힘이 닿을 때 그 다음에 쏙 들어가겠죠? 그러면 몇 번 부딪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탁 부딪힐 때 두 부품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충격이 반복되면 피니언 기어와 스풀 핀이 맞물리는 부분이 마모되거나 손상될 수 있고 소음이 발생하거나 회전감이 거칠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피니언 기어를 교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비를 내리다가 중간에 회수를 시작할 때는 먼저 엄지로 스풀의 회전을 먼저 잡은 뒤에 그 다음에 핸들을 돌려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스풀이 자유롭게 회전할 때 스풀의 좌우 유격을 조절하는 장치를 보겠습니다. 메카니컬 브레이크, 스풀 텐션 노브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인 역할은 스풀 축의 좌우 유격을 조절하고 스풀의 기본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다이얼을 풀면 스풀 축을 누르는 힘이 줄어들면서 스풀이 좌우로 딸깍거리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이면 좌우 유격이 줄어듭니다.
유격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조이면 스풀 축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스풀 회전에도 기계적인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조이면 채비가 안 내려가. 스풀의 자유회전도 떨어집니다. 세팅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썸바를 눌러서 스풀을 자유회전 상태로 만듭니다.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조금 풀고 스풀을 좌우로 흔들어 봅니다. 딸깍거리죠? 딸깍거린 유격이 느껴지면 다이얼을 조금씩 조입니다. 오, 안 흔들리죠? 이 좌우 유격이 막 사라지는 지점에서 멈춥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그 지점에서 아주 조금만 더 조여도 됩니다. 이제 채비가 내려갈 때 스풀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보겠습니다. 마그네틱 브레이크. 핸들 반대편 사이드 커버에 있는 숫자 다이얼이 마그네틱 브레이크입니다. 회전 중인 스풀에 제동을 걸어서 스풀의 속도를 제한합니다. 사이드 커버 안쪽에는 스풀과 마주보는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이 릴의 스풀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자석하고 마주보는 이 스풀 안쪽의 원통형 부분이 자기장 속에서 회전합니다. 자석이 있으니까. 알루미늄은 철처럼 자석에 붙지는 않지만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금속입니다. 알루미늄이 자기장 안에서 회전하면 내부에 와전류라는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렌치의 법칙에 따라서 이 와전류가 만든 자기장은 스풀의 회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체로 스풀이 빠르게 회전할수록 제동이 강해지고 회전 속도가 떨어지면 제동력도 함께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마그네틱 브레이크 다이얼을 돌리면 제동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 릴은 숫자를 높일수록 브레이크가 강해지고 낮출수록 스풀이 더 자유롭게 회전합니다. 처음에 사용할 때는 중간 이 정도 놓고 조금 더 강한 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확실히 덜 돌죠? 채비가 지나치게 느리게 내려가면 한 단계씩 낮추고 원줄의 텐션이 풀리려는 느낌이 들면 한 단계 높여줍니다. 너무 많이 풀린다는 뜻이겠지? 세팅은 서서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타드랙. 이 별 모양의 부품이 스타드랙입니다. 분리해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분리해서 보면 왜 스타드랙이라고 부르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스타드랙을 돌리면 릴 내부의 드랙 와샤를 누르는 힘이 달라집니다. 조이면 더 큰 힘에서 원줄이 풀리고, 풀면 더 작은 힘에서도 원줄이 풀립니다. 고기가 갑자기 당겼을 때 원줄을 적당히 내줘서 원줄과 낚싯대 그리고 릴의 구동계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스타드랙은 원줄의 강도와 낚싯대, 대상어에 맞춰서 조절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실제 낚시에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릴을 완전히 꽉 잠근 상태를 100%라고 봤을 때 국민 생선이라고 할 만한 우럭 광어는 대략 70에서 80%. 문어는 큰 녀석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밑걸림에 대비해야 돼서 한 80%? 그 이상으로 꽉 조이는 편입니다. 쭈꾸미, 저는 훅셋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0% 이상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갑오징어는 드래클리금 소리도 조금은 즐기기 위해서 약 70% 수준에서 고정해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제가 사용한 릴에서의 체감 기준이고, 원줄과 낚싯대, 릴의 최대 드랙력에 따라서 실제 세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벨 와인더. 핸들을 돌려서 회수되는 원줄을 스풀에게 고르게 정리해주는 장치가 레벨 와인더입니다. 스풀 앞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이 부분입니다. 핸들을 돌리면 레벨 와인더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원줄이 스풀 한쪽에만 몰리지 않도록 고르게 나눠줍니다. 원줄을 새로 감을 때는 릴 외부에서부터 반드시 레벨 와인더를 통과시켜야 하고, 원줄이 한쪽으로 심하게 몰리거나 스풀 테두리를 넘어가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어비어와 핸들 길이. 이 릴에 표시된 5.6대 1이라는 숫자가 기업입니다. 5.6. 핸들을 한 바퀴 돌릴 때 스풀이 약 5.6바퀴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기어비가 높으면 원줄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지만 같은 부하를 감을 때는 핸들에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핸들 길이도 영향을 줍니다. 핸들 길이는 릴 중심 축에서 손잡이, 노브 중심까지의 거리입니다. 긴 핸들은 지렛대 효과가 커져서 적은 힘으로 돌릴 수도 있고, 짧은 핸들은 그만큼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같은 부하와 같은 스풀 반경,
그리고 같은 효율을 가정한다면 핸들에 필요한 토크는 스풀에 필요한 토크의 기어비를 곱한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면 7을 5.6으로 나누면 1.25입니다. 따라서 기어비가 5.6대 1에서 7대 1로 높아지면 같은 부하를 감을 때 핸들에 필요한 토크는 이론상 25% 증가합니다. 여기서 핸들 길이까지 7.5cm에서 6cm로 짧아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7.5를 6으로 나눈 값도 1.25입니다. 기어비에서 1.25배, 핸들 길이에서 짧아지면 다시 1.25배. 두 조건을 같이 또 계산하면 1.25 곱하기 1.25 하면 1.5625배입니다. 즉 같은 조건에서 핸들 노브에 필요한 힘은 이론상 핸들이 7에서 6cm 짧아지고 기어비가 5.6에서 7대 1로 올라가면 약 56%까지 증가합니다. 이 부담은 손목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릴링에 필요한 힘은 손과 전완근에서 주로 만들어지지만 팔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깨의 삼각근과 회전 근개 그리고 견갑골을 잡아주는 주변 근육도 계속 힘을 쓰게 됩니다. 같은 자세에서 릴링을 계속 반복하면 이 근육들에도 피로가 쌓이면서 손과 전완근뿐만 아니고 어깨까지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주갑 시즌에 비교적 가벼운 채비를 반복해서 회수해서 내리고 릴링할 때 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오전대 기어비도 좋은 선택입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릴링 속도하고 힘을 조절할 수 있다면 6점대나 7점대 초반의 기어비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 바퀴당 회수되는 원줄의 양은 기어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줄이 많이 감겨서 스풀의 바깥지름이 클 때는 한 바퀴에 더 많은 원줄이 감기고 원줄이 풀려서 바깥지름이 작아지면 같은 기어비라도 한 바퀴당 회수량은 줄어듭니다. 서밍과 바닥감지. 이제 실제로 채비를 내려보겠습니다. 채비를 내릴 때는 엄지로 스풀을 잡고 나머지 깊은 쪽 엄지로 썬바를 누른 후에 원줄이 채비의 무게로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스풀에 스치듯 가볍게 대줍니다. 그러면 풀리면서 스풀에 약간의 저항이 걸리면서 원줄의 텐션을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상태로 바닥으로 내려가다가 봉돌이 바닥에 닿으면 원줄의 움직임이 멈추거나 손끝으로 바닥에 닿는 느낌이 쿵 하고 전달됩니다. 그 순간에 엄지로 스풀을 멈추고 그 다음에 핸들을 돌려서 클러치를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엄지로 스풀의 회전을 조절하는 것을 엄지손가락을 쓴다 해서 서밍이라고 합니다. 습관만 들이시면 낚시에서 최고의 브레이크는 엄지손가락입니다. 자,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비교적 깊게 들어간 듯 보이지만은 사실 원리를 알고 나면 그리 복잡한 장비도 아닌 게 베이트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버튼과 다이얼을 조작했을 때 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클러치 작동에는 클러치 레버 플레이트와 라쳇 기어를 비롯해 여러 부품이 더 많이 관여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다루면 사실상 릴 분해 설명이 되고 오히려 전체 원리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제외했습니다. 릴마다 구조와 부품 명칭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번 영상은 베이트릴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달봉이였습니다.